도박에 미친 여자. 서울 변두리 한 아파트 단지. 오후 2시쯤 되면 경로당 앞에는 어김없이 할머니들이 모여든다. 그 중에서도 박정순, 64세. 남편은 3년 전 퇴직한 뒤로는 하루 종일 TV 앞에서 시간을 때우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안부 인사가 전부다. 정순의 하루는 단조롭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하고, 저녁까지 차리면 하루가 끝난다. 그나마 유일한 낙은 동네 마트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수다 정도.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우리 며느리가 또 같은 뻔한 이야기들의 반복. 그런데 어느 날 친구 김순자가 정순에게 말을 건넸다. 정순아, 오늘 우리 경로당에서 화투나 한 판 할래? 점심값 내기로.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무료한 오후가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따라 나섰다. 경로당 안에는 이미 4~5명의 아줌마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어머, 정순이 왔네. 어서 와서 앉아.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자리에 앉은 정순. 처음 손에 잡힌 화투패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도박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아무도 믿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가 걸어온 길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일부 작은 유혹. 처음 경로당에서 화투를 잡았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에 잡힌 화투패가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어차피 1,000원, 5,000원 점심값 내기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웃긴 게 첫날 10,000원을 땄어요. 10,000원이라는 게 별거 아닌 돈이지만 그때만큼은 복권 1등에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웠고 남편한테 저녁 반찬을 뭐로 할지 물어보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밝았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남편이 물어봤을 때 그냥 날씨가 좋아서 라고 둘러댔죠. 사실은 속으로 쾌감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뭔가를 이겨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도 갔어요. 그 다음 날도 갔고요. 처음엔 정말 점심값 수준이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판돈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애들 과외비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을 딸 때보다 잃을 때 느끼는 감정이 더 강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다음 패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는 꼭 딸 거야 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어요.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아이고, 또 졌네. 내일은 꼭 따야겠어 하면서도 다들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재미있는 놀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이미 그때부터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과 재미로 화투 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꾸 다음날 게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패가 나올까? 내일은 얼마나 딸 수 있을까? 무기력했던 일상이 갑자기 생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되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부쩍 나가는 일이 많아졌네 라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운동하러 다녀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운동하러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점점 화투에 대한 지식도 늘어갔어요. 어떤 패가 나왔을 때 뭘 해야 하는지, 상대방 표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마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길 수만은 없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5만 원을 잃고 또 어느 날은 8만 원을 잃고 그럴 때마다 내일은 꼭 따야지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계산해 보니까 총 30만 원 정도를 잃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나가고 싶어졌어요. 어제까지 진 걸 오늘 만회하면 되지 하면서 말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깊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조금 재미있는 취미가 생겼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집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점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시장에 나갔다 올게 하고 집을 나섰어요. 실제로는 시장도 들르긴 했죠. 파 한 단, 두부 한 모 사고. 그런데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어요. 시장 뒤편 골목에 있는 작은 건물. 겉보기엔 그냥 동네 사무실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투와 포커를 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을 처음 알게 된 건 경로당에서 만난 이모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정순아, 여기서 치는 것도 재미있지만 진짜 재미있는 데가 따로 있어 하면서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 가면 돈도 더 많이 딸 수 있고 사람들도 제대로 쳐.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경로당에서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사람들 표정도 진지했어요. 판돈도 경로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요. 최소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긴장감이 짜릿했어요. 평생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저만의 비밀 공간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박정순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거기 오는 사람들도 다양했어요. 저 같은 아줌마들도 있었지만 젊은 남자들, 나이든 아저씨들, 다들 각자의 이유로 그곳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두 저마다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늘은 뭐 사왔어? 하고 물어보면 비닐봉지 들고 파랑 당근 좀 샀어 하고 대답하면 끝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심지어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도 하게 됐어요. 오늘 마트에서 순자 언니 만났는데 안부 물어봐 달라더라. 이런 식으로 없는 일도 지어내서 말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순자 언니 안녕하다고 전해줘 하면서 믿어주었어요. 아이들한테 전화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응, 청소하고 있었어. 사실은 화투판에서 전화 받은 건데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이 나왔어요. 심지어 그런 제 모습이 뭔가 영리해진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돈을 숨기는 방법도 점점 교묘해졌어요. 생활비에서 조금씩 빼서 다른 통장에 모아두거나 시장에서 거스름 돈을 더 받았다고 하면서 차액을 따로 보관해두거나 마치 스파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무서웠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잃은 돈을 계산해 볼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나가고 싶어졌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뭔가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꼭 딸 거야. 어제 진 걸 오늘 만회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점점 그 생활이 제 진짜 생활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그냥 연기를 하는 것 같았고 도박장에서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남편 모르게 모아둔 쌈짓돈으로 시작했어요. 용돈에서 조금씩 빼서 모아둔 돈, 명절 때 받은 용돈, 애들이 가끔 주는 용돈, 그런 것들을 모아서 5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닥이 났어요. 경로당에서 칠 때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잃었는데 그 도박장에서는 하루에 10만 원도 쉽게 날렸거든요. 그 다음엔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에 손을 댔죠. 애들 결혼 준비금으로 넣어둔 거였어요. 잠깐만. 이번 한 번만 따면 다시 넣어두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적금 100만 원을 깼어요. 그런데 100만 원도 일주일 만에 다 날렸어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머릿속으로는 이건 아니야 하면서도 몸은 자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른 적금 통장들도 하나씩 깨기 시작했어요. 집 보수비로 모아둔 거 100만 원, 노후 준비금 150만 원, 손자 용돈으로 모아둔 것 50만 원, 총 400만 원 정도 되는 적금을 다 깼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더라고요. 한 번에 큰 돈을 잃으니까 계속 모자랐어요. 그리고 잃을 때마다 다음에는 크게 따서 만회해야지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때 제가 찾아간 게 동네 사채업체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사람들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친절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하면서 차까지 대접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만 빌렸어요. 한 달 안에 갚을게요. 하면서요. 이자가 월 10%라고 하니까 10만 원 정도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리 계산이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도 갚을 돈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빌려야 할 상황이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10몇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한 번 사채를 쓰기 시작하니까 죄책감이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빚진 거 조금 더 빌려서 크게 따면 한 번에 갚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200만 원을 빌렸어요. 세 번째는 300만 원. 6개월 만에 총 800만 원의 사채 빚이 생겼어요. 이자까지 하면 1200만 원이 넘었고요. 그때부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요즘 잠을 설치네 하면 갱년기 때문인가 봐 하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이 빚을 갚을지 고민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사채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이자라도 좀 넣어주세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 크게 따면 다 해결될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집 담보 대출까지 알아보게 됐어요. 은행 상담사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하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집 리모델링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집 담보로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됐다. 이 돈으로 크게 한판 벌여서 모든 빚을 갚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조금만 더 하면 만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잃은 게 1,000만 원 정도인데 한 방만 크게 따면 다 갚고도 남아. 그런 생각으로 자기 최면을 걸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돈이 생길수록 더 큰 판에 뛰어들고 더 큰 돈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따면 끝낼 거야 하면서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그 도박장에서 만난 윤상철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59세로 저보다 5살 어렸는데 정말 신사 같아 보였어요.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말투도 부드럽고 저를 대할 때도 굉장히 정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테이블에 앉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항상 제 옆자리를 비워두고 계시더라고요. 정순 씨,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의자까지 빼주고 다른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철 씨는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고수야. 웬만하면 안 줘. 돈도 많이 있나 봐. 맨날 큰 돈으로 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게임 중에도 은근히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런 패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면서 귓속말로 알려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 말대로 하면 정말 잘 됐어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는데 계속 맞더라고요. 정순 씨는 감이 좋으세요. 조금만 더 익히면 정말 고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큰 돈을 잃고 울상이 되어 있는데 상철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괜찮아요, 정순 씨.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하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설렘.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TV만 보거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고 뭘 하고 다니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철 씨는 달랐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새 옷 입으셨네요. 잘 어울려요. 이런 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끔은 게임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시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시간이 기대되더라고요. 상철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순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남편분이 부러우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얼굴이 빨개지곤 했어요.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철 씨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돈을 잃을 때마다 괜찮아요. 내가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거기서는 정말 크게 딸 수 있어요. 하면서 더 큰 판으로 유도하는 거였어요. 정순 씨 같은 분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다만 판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못 따는 거예요. 이런 말로 저를 부추겼어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5만 원 판에서 10만 원 판으로, 그 다음에는 30만 원 판으로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순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 배짱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하면서 칭찬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철 씨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계산이 있었어요. 저 같은 중년 여성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관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때는 그런 게 정말 저를 위하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철 씨는 여자들을 도박에 빠뜨려서 돈을 빼먹는 일종의 브로커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통장 정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가계부를 제대로 안 써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한번 정리해보자 라면서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적금 통장들은 이미 다 깨버렸고 생활비 통장에서도 돈을 뺐어서 잔액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떻게 둘러댈까 고민하다가 내가 정리해볼게. 시간 날 때 하고 미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런 일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해요. 집에 돌아오는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끝났다 싶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손에는 통장 정리한 종이들을 들고 있었고요. 이게 뭐야? 남편이 통장 내역서를 테이블에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적금 400만 원은 다 어디 갔고 생활비 통장에서는 왜 이렇게 돈이 나갔어? 한 달에 200만 원씩? 저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어요. 뭘 말하는 거야? 생활비로 다 나간 거지.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생활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간다고? 우리가 무슨 재벌이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잠깐 빌려준 거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럼 언제 받을 건데? 그 친구 전화번호 불러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둘러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투를 친다는 건 말했는데 금액은 축소해서 말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친구들이랑 조금씩 치는 거야. 한 100만 원 정도 잃었나 봐. 하지만 남편 눈에는 이미 다 보이는 거였어요. 제 행동, 제 거짓말, 모든 게 다 들통난 거였죠. 그날 밤에 정말 큰 싸움이 났어요. 남편이 도박은 절대 안 된다. 당장 끊어 하고. 저는 도박이 아니라 그냥 놀이야 하면서 우겼어요. 놀이가 어디 400만 원씩 날리는 놀이야? 당신 정신이 나갔어? 남편이 소리쳤을 때 저도 화가 났어요. 당신은 맨날 집에서 뭐 해? TV 보는 거 말고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남편이 할 말을 잃더라고요. 사실이었거든요. 퇴직한 뒤로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안일도 안 돕고 저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얼마 뒤에 큰아들한테까지 연락이 갔어요. 아버지가 전화해서 엄마가 도박한다고 했나 봐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정말이에요? 도박을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창피했어요.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가볍게 치는 거야. 라고 변명했지만 아들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엄마, 도박은 정말 위험해요. 제발 그만두세요. 딸한테도 연락이 갔어요. 딸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러는데 적금까지 다 깨서 도박했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저랑 말도 안 하고 아이들도 걱정된다면서 자꾸 전화해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도박장에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만 가면 이 모든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철 씨도 있고 다른 분들도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았고 집에 있으면 온 가족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혔어요. 결국 며칠 뒤에 몰래 나갔어요. 마트에 갔다 온다 하고 나가서 도박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운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가져간 돈 50만 원을 1시간 만에 다 잃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마트에서 뭘 그렇게 오래 사고 있어? 그때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나만 감시해? 내가 뭔가 큰 잘못이라도 했다고? 그날 밤에 또 싸웠어요. 남편이 오늘도 갔다 왔지? 마트에서 뭘 샀는데? 하면서 비닐봉지를 뒤지더라고요. 겨울라면 하나 사온 걸 보고는 라면 하나 사는데 3시간이 걸려? 그때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야?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다가 이제 좀 재미있는 일 하나 생겼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집안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저는 상철 씨를 만났어요. 상철 씨는 제 사정을 다 듣고 나서 그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판을 벌여서 한 방에 해결하자고 제안했어요. 지금까지 소소하게 해서 못 따낸 거예요. 이번에는 큰 판에 들어가서 제대로 해봐요. 상철 씨가 말했어요. 내가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 이번 주에 큰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크게 따면 지금까지 잃은 돈 다 만회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한 번만 크게 따면 남편한테 돈도 돌려드리고 빚도 갚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상철 씨가 소개해준 곳은 평소 가던 곳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강남의 한 건물 지하였는데 마치 카지노 같았어요.
사람들 차림새도 달랐고 분위기 자체가 다른 세계 같았어요. 판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최소 판돈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상철 씨가 물어봤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때 은행 직원이 용도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집 리모델링이요. 라고 거짓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대출받은 그날 저녁 상철 씨와 함께 그 큰 도박장에 갔어요. 들어가면서 상철 씨가 오늘은 정말 큰 기회예요. 내가 봐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 돈 2천만 원을 들고 큰 판에 들어갔을 때의 긴장감은 정말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처음 몇 판은 운이 좋았어요. 500만 원을 따고 또 300만 원을 땄어요. 그때까지 따진 돈이 총 800만 원이었어요. 상철 씨가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정순 씨는 정말 운이 좋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상철 씨가 아직 일러요. 지금이 기회인데 좀 더 해봐요. 오늘 따는 날이에요. 라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판부터 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300만 원 잃고 500만 원 잃고 순식간에 따놓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도 멈췄으면 원금은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 딴 800만 원을 다시 따면 2,800만 원이야. 빚도 다 갚고 남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내가 맞았어. 이제 남은 돈까지 다 따서 대박 내자.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에 남은 1,200만 원을 다 걸었어요. 상철 씨도 이번이 기회예요. 크게 가세요. 라고 부추겼고요. 결과는 전부 잃었어요. 그 순간이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싶었어요.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정순 씨. 나랑 같이 도망가면 돼요. 내가 다른 곳에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도 상철 씨가 저를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고 함께 가자고 하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계산된 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한강에서 내려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집에 들어갔어요. 죽을 용기도 없었거든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였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다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큰아들, 둘째 딸까지 와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앉으세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까지 다 들통났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우리도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남편의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도박으로 집안을 거덜낸 적이 있어요. 엄마는 모르셨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젊어서 그랬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하면서 변명을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당신도 도박을 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했더니 남편이 그러니까 더 못하게 막으려고 했지. 그 고생을 아니까 하더라고요. 딸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외할머니 집까지 팔았어요. 외할머니가 그 일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엄마한테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아버지가 화투 치다가 회사 돈까지 손대서 거의 감옥 갈 뻔했던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정작 남편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다들 나만 욕했지만 결국 똑같잖아.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모든 게 허무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래? 나는 그 일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딸이 아버지, 그럼 그때 왜 엄마한테 말씀 안 드리셨어요? 엄마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할 말을 잃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남편의 과거를 전혀 몰랐어요. 결혼 초기에 돈이 부족할 때가 많았는데 그냥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도 똑같이 하셨으니까 엄마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딸이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빚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집 담보 대출 2천만 원하고 사채 빚이 1200만 원 정도 라고 말하니까 모두 침묵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도 느꼈어요. 저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남편도 할 말이 없어 보였고 아이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서로 할 말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이 다 드러나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해결할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상철 씨를 신고하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내가 도박을 했다는 것도 다 밝혀질 텐데 괜찮을까 싶어서요. 경찰관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철 씨가 어떻게 저를 꿰어냈는지, 어떤 방식으로 큰 판으로 유도했는지, 마지막에 어떻게 도망가자고 제안했는지 말하고 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미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수법을 썼거든요. 신고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물론 잃은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도박 중독 치료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중독자인가 싶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중독은 질병이에요.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왜 도박에 빠지게 되었는지 알게 됐어요. 무료한 일상, 관심받고 싶은 욕구,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였어요. 정순 씨 같은 경우는 일상에 자극이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원인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통 부족도 한몫했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분석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과거에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서로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중간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 아버지, 이제 과거 일은 다 끝난 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만 생각해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딸도 우리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절대 다시는 도박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고요. 빚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집 담보 대출 2천만 원에 사채 빚 1200만 원. 이자까지 하면 4천만 원이 넘었어요. 어떻게 갚을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도 파트타임 일을 찾기로 했고 남편도 경비 일이라도 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말했어요. 힘들겠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도박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는 거였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나 심심할 때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상담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써봤어요. 심호흡하기, 산책하기, 친구한테 전화하기, 일기 쓰기.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요가 했는데 해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요. 또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로 일주일에 2번 나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제 문제가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둘 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요즘은 같이 저녁 산책도 하고 예전보다 대화도 많이 해요. 그때 내가 당신한테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도 당신한테 과거 일을 물어볼 걸 그랬어. 서로 솔직하지 못했네 라고 했고요. 물론 아직도 힘들 때가 많아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가끔은 도박장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특히 돈이 급할 때면 한 번만 가서 따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있고 상담사 선생님도 있고 요가 수업 친구들도 있고 자원봉사 동료들도 있어요. 힘들 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돼요. 어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반을 도박에 빼앗겼지만 남은 반은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예요. 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같은 중년 여성분들. 심심하다고 해서 작은 내기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늪인지 저는 이제 알거든요. 하지만 만약 이미 빠져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저처럼 바닥까지 가기 전에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한테든 전문가한테든.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건강,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깊은 구멍에 빠져도 올라올 방법은 있어요. 저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실제로 요즘은 도박 중독 자조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해요.
저처럼 늦게 시작해서 큰 고생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고 동시에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어서 좋아요. 며칠 전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60대 여성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정순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정순 씨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요. 지금도 빚을 갚기 위해 매달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남편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생활이 빠듯하지만 마음은 훨씬 평안해요. 정직하게 번 돈으로 생활하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가족들과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이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딸은 자주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 속도로 가면 한 5년 정도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다면 길지만 하루하루 갚아나가는 것도 나름의 성취감이 있어요. 예전에는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옛날 도박장 사람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그곳에서 돈을 잃고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특히 저처럼 속은 다른 분들이 걱정돼요. 상철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저처럼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도 다 과거의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저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손자가 태어났어요. 딸의 첫 아이인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할머니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야지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금연, 금주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끊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해낼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럽더라도 용기 내서 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평범한 일상, 가족과의 시간,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알고 계시니까 더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